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1의 정훈입니다. 12주차 시간이 됐습니다. 12주차에는 색채 조절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습에 앞서 먼저 지난주에 배색기법에 대해 배웠었죠. 그 배색기법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색채 조화론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색채 조화론 우리 학습하면서 색채 조화론의 의미, 역사 그리고 색채 조화의 원리 질서, 숙지, 돌류, 비모호성의 원리 해가지고 저 뒤에 색채 조화 원리 학습했었죠. 그리고 색채 조화의 이론을 접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 왜 색채 이론이 가지각색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사항을 살펴봤었고요. 문스페스의 색채 조화론, 원셀의 색채에 기초를 둔 색채 조화론이었죠. 그리고 오스트발트의 색채 조화론, 원셀의 색채 조화론, 파버비렌의 색채 조화론, 요하네스 이텐의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배색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죠. 배색, 크게 네 가지로 먼저 배색 종류를 살펴봤는데요. 분리, 강조, 연속, 반복 배색 이렇게 네 가지의 배색에 대해 살펴봤고요. 강조 배색, 주조색, 강조색과 보조색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색깔을 쓰여지는 범위에 따라서 가장 많이 쓰인 주조색, 20 내지 30% 정도 쓰인 보조색, 그리고 가장 강조가 되는 강조색 이런 식으로 배색한 강조 배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강조 배색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테마 컬러와 도미넌트 컬러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색 위에 색이 겹쳐진 셀로판지 위에 셀로판지가 겹쳐진 명도의 차를 이용한 톤오톤 배색 그리고 채도와 명도는 유사하게 가고 색상을 가지고 색상만을 변화시킨 배색 토니톤 배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토니톤 배색 중에서도 까마위의 배색 포까마의 배색, 색상차가 거의 없는 까마이의 배색과 색상차를 둔 포까마이의 배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까마이의 배색 중에서도 색상의 차가 거의 없는 중채도의 중저명도의 배색, 톤홀 배색이었죠. 이렇게 토니톤 배색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두 가지 컬러, 비컬러, 세 가지 컬러를 이용한 배색, 트리컬러 배색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채 선호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했는데 색채 선호의 원리 그리고 색채 선호의 그 보편적인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선호 색채에 대한 기호죠. 색채를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색채의 선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크게 이 색채 선호에는 상이성과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이성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대치가 되는 대립이 되는 의미는 뭘까요? 유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사성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색채 선호의 상이성 그리고 색채 선호의 보편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색채 선호의 상이성에 대해서 살펴보죠. 색채 선호의 상이성 색채 선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색채 선호는 문화적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색채 선호도는 개성이라든가 연령, 성별, 국가, 민족이나 환경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색채에 대한 선호도가 개성, 연령, 성별, 국가, 민족, 환경 등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피부색, 눈동자, 모발색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색채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태양광의 양, 태양광의 각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좀씩 틀리겠죠. 이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틀려짐으로 인해서 색에 대한 감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의 양에 따라서도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도가 틀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이나 소득 상태, 연령에 따라서 색채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색채 선호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또 요소로 작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채와 라이프 스타일의 관계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 트렌드, 유행, 그리고 그 문화가 겪는 변화에 따라서 색채 선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색채 선호의 상이성을 보여주는 것 바로 제품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색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란색 계열을 좋아하지만 저는
검은색 옷을 즐겨 입고 검은색 컴퓨터를 갖고 있고 검은색 노트북을 갖고 있고 차는 은색이고 그렇습니다. 이렇듯 개인의 선호하는 색상이 그대로 그 사람이 사고자 하는 혹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호의 색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품의 유형 그리고 제품의 특이한 점, 특성에 따라서 제품별로 선호하는 동일인이라도 선호하는 색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품들은 재료의 개발이라든가 디자인, 유행, 트렌드 또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질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색 가전 그리고 시스템 키친 같은 것들의 변화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LG에 입사해서 근무할 때만 해도 백색 가전 팀이라고 해서 냉장고 팀, 세탁기 팀, 회전기 팀, 그리고 전자레인지 팀, 그리고 청소기 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워낙에 백색 가전에 컬러가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백색 가전이란 말이 무색해졌어요. 그래서 백색 가전이란 말을 아예 생활 가전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백색으로 되었던 가전들도 어떤 트렌드 그리고 소재 개발에 따라서 백색 틀을 벗어나고 다양한 컬러의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제품의 유형, 특성에 따라 그리고 또 제품의 트렌드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색채 선호의 유형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색채 선호의 상위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색채 선호의 보편성,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유사하게 어떤 지역이라든가 문화별로 물론 차이가 조금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사하게 색채를 선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색채 선호의 연령 차이입니다. 연령에 따른 색채 선호는 인종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아기들이 6개월 이후부터 원색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아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뭘까요? 가장 구분하기 쉬운 그런 원색 컬러들이겠죠. 그것이 바로 빨간색과 노란색이라고 해요. 모노톤에서 컬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그 사이에 가장 먼저 구분할 수 있고 눈에 띄는 컬러, 붉은색과 노란색이 되겠죠. 이 색을 아이들이 다른 색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나 어린이들은 눈에 띄는 색, 이쁜 색, 분홍, 노랑, 흰색, 주황, 빨강 이런 좀 원색에 가까운 컬러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성인이 되면 단파장인 청색 계열을 선호하게 되고요. 더 나이가 먹게 되면 차분하고 연한 색을 선호하게 되죠. 이러한 것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수록 차분한 색상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유아기를 거쳐 어린이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서 장파장 계열에서 단파장 계열을 선호하게 되고 또 단파장 계열에서 보다 더 차분한 무채색 계열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일치감이나 지적 능력이 증대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색채 선호의 보편성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컬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로 선호하는 컬러를 살펴보면요. 남성분들 파란색, 청록색 계열 선호하죠. 차갑게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정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좀 딱딱한 그런 컬러를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주황, 보라, 빨강, 핑크, 자주 계열처럼 좀 화사하고 따뜻한 그런 계열의 컬러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용 제품에는 파스텔 제품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남성 제품에는 청색이나 갈색 그리고 무채색, 회색류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선호하는 컬러는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 의하면 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엔 붉은색, 녹색, 보라, 주황, 노랑의 순서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랑이 성인들이
국제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컬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서구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의 절반 이상이 선호하는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통된 선호의 특성을 지닌 이러한 파란색을 어떤 민주적인 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블루 시빌리제이션, 청색의 민주화다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청색의 민주화, 청색을 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편적인 컬러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격별로도 선호하는 색이 틀리다고 하는데요. 성격별 선호색. 자, 노란색은 두뇌형, 노란색. 역삼각형의 형태로 연상되는 그런 컬러죠, 노란색. 역삼각형. 사방으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하는 듯한,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듯한 그런 컬러죠.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두뇌형의 사람들은 노란색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빨간색, 다혈질. 금방 불같이 타올랐다가 또 금방 식었다가 또 막 이런 불같은 성격을 지닌 어떤 근육질에 다붙진 그런 형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컬러. 빨간색, 근육형은 빨간색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가운 파란색, 왠지 계산적일 것 같고 차가울 것 같고 약간 인간적인 맛이 떨어질 듯한 그런 파란색은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고요. 맛깔스러운 주황색, 뭐 어디서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컬러죠. 이런 컬러들은 역시 또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사교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선호하는 컬러라고 합니다. 또 자동차도 역시 컬러가 적용되는 그러한 특성이 자동차 유형별로 틀린데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검정색이나 무채색, 흰색이나 회색 같은 색을 많이 적용을 하죠. 반면에 경차는 어떻습니까? 밝고 경쾌한 그런 컬러들이 많이 적용이 되죠. 이러한 자동차의 선호색은 각 지역의 환경이나 태양빛의 강약, 온도, 습도, 생활 패턴에 따라서 선호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색채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체스킨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문화적, 교양적, 경제적인 측면이 이런 색채 선호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레이라는 사람은 금발곽발, 지방인이냐 도시인이냐, 청년이냐 성인이냐, 부자냐 빈곤한 사람이냐, 교양 있는 사람이냐 교양이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색채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버비렌은 7가지로 그 색채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말했는데요. 지역, 민족, 유행, 영역, 살면서 얻게 되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은 그러한 것들, 그리고 소득, 그리고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색채의 선호도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종별 기호색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문화라는 것이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구, 특히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문화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인종의 기호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에 의해서 흡수되고 약화되고 퇴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자들에 의하면 황인종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황금색이죠. 동양에서 존귀한 색으로 여겨지는 황금색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백인종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이 선호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흑인종 같은 경우도 파란색, 빨간색, 녹색, 여긴 난색 계열이 또 앞에 있습니다. 보라색, 오렌지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업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프랭크 H. 만케의 색 경험 피라미드 6단계를 통해서 색채에 대한 선호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뭐였나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색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엔 집단 무의식입니다. 집단적으로 무의식을 통해서 상징화하는. 그 다음엔 의식적인 상징화입니다.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 상징화. 이 컬러는 뭐로 하기로 하자. 뭐를 상징하기로 하자. 라는 식을 통해서 이제 색과 연상되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인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의식적 상징화가 되겠고,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 그리고 트렌드. 시대사조라든가 패션 스타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색채 선호 경향이 바뀔 수 있다.
라고 이제 프랑크 H. 마케가 색경험 피라미드 6단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색채 선호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SD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Semantic Differential Method라고 되어 있죠. Semantic, 어떤 말로 표현되는 의미, 형용적 의미가 되겠죠. Semantic, 어떤 의미적인 의미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의미 중에서도 언어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형언할 수 있는 그런 형언된 의미의 차이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의미차 판별법이라고도 한다고 밑에 서술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밑에 얘가 있는데 이렇게 얘를 보시면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다 짝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짝이 어떤가요? 예, 서로 반대가 되는, 대립이 되는 그런 용어로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가깝냐에 따라서 그 색이 가진 이미지를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멘틱 디퍼런셜 메소드고요. 그 앞에 세멘틱 할 때 S, 디퍼런셜 할 때 D, 이 S와 D를 따서 SD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SD법을 창안한 사람, 오스굿입니다. 오스굿이라는 사람이 SD법을 창안을 했고요. 이런 SD법을 통해서 색채에 대한 선호, 좋은지, 싫은지, 나쁜지, 그리고 이 색이 가진 언어적 이미지를 규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좋고 싫음 아니면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단계를 5단계, 여기는 한 단계가 없는데 원래 5단계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통이 됐고 매우 그렇다 그러면 조금 그렇다가 되겠죠. 약간 그렇다, 보통,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5단계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 한 개씩 더 끊어서 7단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5점 척도 혹은 7점 척도로 척도를 나눠서 단계를 나눠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SD법에는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측정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측정 항목들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주요한 3가지 속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3가지 속성을 평가, 역량, 활동성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해요. 평가, 그야말로 에벌레이션, 평가를 하는 거죠. 좋은지 나쁜지, 사랑받는지 미움받는지, 한마디로 선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어떤 역량,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무겁냐, 가볍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죠. 어떤 역량, 속성, 그리고 활동에 대한 속성, 활발한지, 활발하지 않은지, 흥분하기 쉬운지, 냉정한지 이런 활동적이냐, 활동적이지 않느냐라는 것 또한 의미 분석법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측정 항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측정 항목들이 크게는 평가하는 그런 내용의 측정, 역량을 평가하는 측정, 그리고 활동에 대한 측정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SD법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SD법은 아까 말씀대로 시각정보, 색상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어떤 대상, 이 SD법이 꼭 컬러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전 앞 페이지에는 이제 달이 예로 나왔는데, 달 같은 어떤 대상, 이러한 대상들을 심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을 언어적인 정보, 이런 심적인 이미지를 언어적인 정보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선호,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더 느끼게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SD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식으로 했냐? 아까 설명을 드린 바대로 복수의 개념을 판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쌍의 형용사 짝을 채택해서 의미가 상반되는 형용사 짝이죠. 그걸 채택해서 의미 공간을 구성하고 여기에 개념을 배치함으로써 조사 대상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각각 수많은 조사 대상이 지닌 그 의미,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그 조사 대상의 어떤 것들과 또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측정법이 가진 또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측정할 수 있는 형용사 짝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형용사 짝을 그 대상의 가장 주요한
관계성을 갖는 형용사짝으로 채택을 하느냐,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별 상관없는 그러한 형용사 측정 항목을 골랐을 때는 무의미한 결과가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수많은 측정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이 ST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색채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로 이제 패널 조사법이 있습니다. 패널. TV 보면은 전문가 패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뭐 특히 무슨 뭐 100분 토론이나 어떤 토론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손님으로 모셔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의견을 주고받게 하는 그런 뭐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패널 조사법이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혹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소비자군이 되겠죠?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군의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색상이나 아니면은 알아보고자 하는 그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정선적인 조사라고 하거든요. 자, 정선적인 조사, 가설이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느끼느냐,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감을 캐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정선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정선조사를 통해서 가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 어떤 사람은 이 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라는 그러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정선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FGI 같은 것이 있는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포커스가 되는 대상 소비자 계층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 혹은 전문가, 그 조사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 몇 명을 뽑아서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회자가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러한 패널 조사법을 통해서 FGI와 같은 패널 조사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도출된 의견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또 이 정량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량, 양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을 하는 거죠.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정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가설을 양적으로 검증해서 가설의 채택 여부, 가설이 정말 그러냐, 아니면 안 그렇다, 기각이죠. 그렇다 그러면 채택을 하는 것이고, 안 그렇다 그러면 기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정성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파란색은 가스불도 연상을 시키니까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많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느껴질까? 라고 이제 검증하는 그런 조사를 하려면은 정량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표본조사법 같은 것이 되겠죠. 이제 설문지를 많이 만들어서 뭐 300명 아니면 10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당신은 파란색에서 따뜻함을 느낍니까? 뜨거움을 느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정선조사를 통해 나온 가설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파란불은 가스불을 연상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가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파란색하고 가스불하고 연상도 잘 안 되고 파란불에서 무슨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겠는데 라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색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패널 조사법이 있고 현장 관찰법은 그야말로 현장에 가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봄의 의상의 컬러를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강남이라든가 명동거리에 가서 그냥 진짜 관찰하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남성, 여성 봐서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봐가지고 무슨 컬러 관찰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현장 관찰법이 되겠고요. 실험연구법은 그야말로 통자가 된 실험 공간에서 어떤 가설을 토대로 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실험연구법이 되겠고요. 표본조사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것도 표본조사법이 될 수 있겠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도 표본조사법이 되겠고요. 대상이 되는 모집단에서 대상 집단이 모집단이거든요.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대상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죠. 그런 대상 전체 집단인 모집단에서 몇 명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모집단 속에서 필요한 수만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만큼 표본을
추출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조사, 표본조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SD법에 관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SD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용사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 조사한 내용들은 이렇게 맵상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요한 축을 만들어서 색채 이미지, 어휘로 표현된 색채 이미지를 위치시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미지 스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 맵이라고도 합니다. 지도와 같은 형상이죠. 좌표가 있고 이 커다란 박스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미지 컬러 이미지 스케일 혹은 컬러 이미지 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아기자기한, 즐거운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귀엽다 라고 하는 요인으로 묶일 수가 있겠고, 또 여기 뭐 가볍거나 부드럽거나 투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맑다 라고 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묶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SD법 같은 그러한 조사법을 통해서 나타난 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이미지상에 위치시킬 수가 있겠죠. 컬러들을. 그래서 이러한 어떤 커다란 두 개의 축, 동적이냐 정적이냐 라는 그런 X축과 부드럽다 아니면 딱딱하다 라고 이렇게 나뉘어진 이 Y축을 토대로 조사한 내용들을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의 컬러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통해 나온 그런 컬러들의 이미지를 앞서 본 이러한 이미지 맵 안에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안에 넣으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동적인 것에는 어떤 컬러들이 있나요? 대부분 원색 계열이죠. 그렇죠? 채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컬러들이 되겠고요. 이 정적인 것은 어떤가요? 예, 채도가 떨어지는 그런 컬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Y축인 부드럽고 딱딱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어떤가요? 부드러운 것은 대부분 파스텔 톤 그리고 난색 계열인 반면에 딱딱한 느낌은 어떤가요? 한색 계열이죠. 청색 계열, 한색 계열의 컬러들 그리고 명도가 낮은 한색 계열의 것들이 딱딱한 위치에 있습니다. 색채 심리를 학습하면서 배운 내용들이죠. 색채가 지닌 경영감, 딱딱함, 부드러움 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색채 선호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상위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호색, 보편성의 연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보편성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떤 군집군이 어떤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겠고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집단이 어떤 색깔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색채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색채 선호도나 이미지를 측정하는 방법 SD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것을 좌표계를 구성을 해서 한 이미지 안에 넣는 것 컬러 이미지 스케일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색채 조절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